자, 우리 첫 번째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적 행동 치료를 보면요. 알버트 앨리스는 감정과 행동을 변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생각을 강조한 임상의 학자입니다. 1955년에 시카고에서 개최한 미국 심리학회 연차대회에서 합리적 심리 치료를 발표함으로써 인간의 장애가 부적응적 인지로 인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의 이론이 인간의 정서적 측면을 간과한다고 비판을 받게 되고, 그의 이론에서 행동적 측면 또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으므로 1993년에 합리적 정서적 행동 치료로 이름을 바꾸어서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앨리스는 1959년에 비영리 교육 과학 연구소를 설립을 하였고, 1968년 합리적 정서적 치료 연구소를 설립해서 이 이론에 대한 훈련 및 연구들을 함으로써 합리적 정서적 행동 치료 발달에 지대한 공헌을 한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인간관과 주요 개념을 살펴보면요, 인간관을 보면 자, 인간은 합리적 정서적 행동 치료는 기본적으로 그 인간의 그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고 비합리적 사고를 할 수도 있는 그 잠재적 기능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가정을 기본 전제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인간은 자신의 가치를 보존하고 사고하고 말하고 또 사랑하며 다른 사람과 친분을 맺고 스스로를 성장시키고 자아를 실현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스스로를 파괴하고 또 이를 뒤로 미루고 실수를 계속 반복하고 미신에 빠져들고 참을성이 없고 또 완벽하려 하며 자기를 비난하고 또 자신의 가능성을 파괴하는 잠재력도 가졌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심리적 문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 신념으로 인해서 생기며 이것으로 인해 비합리적인 행동 패턴을 형성하여서 결국에는 대인관계에서의 적응 문제를 야기한다는 관점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사고하고 감정을 나타내며 동시에 행동하는 존재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즉 행동의 변화는 사고나 감정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본 거죠. 따라서 이 치료에서는 상담자가 내담자의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인 신념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치료 기법 중에 상담자의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 개념을 보면 비합리적 신념을 볼 수 있는데, 앨리스는 사람들의 정서적 문제는 구체적인 사건 때문이 아니라 그 사건을 지각하고 있는 비합리적 생각으로 인해 일어난다 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비합리적 신념과 합리적 신념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기준에 의해서 구분이 된다라고 본 겁니다. 첫째는 당위적 사고입니다. 당위적 사고. 항상 또 꼭 절대 반드시 이런 등과 함께 뭐뭐 해야 한다라는 사고로 가장 강한 요구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고는 비합리적이며 융통성이 없고 경직된 사고를 나타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반드시 나의 분야에서 성공해야 한다는 이 그 비합리적 신념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의 실패를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심한 좌절을 겪게 되어서 이런 실패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이 당위적 사고 반드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꼭 항상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는 자기를 얽어매는 하나의 그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반드시 나의 분야에서 성공해야 한다. 그럼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는데 성공을 못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 인정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끝내는 자신을 포기하고 목숨을 버리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고 속에서 이 당위적 사고는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반드시나 절대 꼭 항상 이런 말들은 우리가 이런 사고는 좀 피해야 됩니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내가 성공한다면 좋을 것이다 라고 좀 덜 경직적이고 더 융통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당위적 사고를 본인도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큰 문제를 만들게 되고요. 또 그 양육자들이나 보호자들이 이런 당위적 사고를 갖게 되면 또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너는 반드시 성공해야 돼. 이렇게 되면은 그럼 자녀가 뭘 성공을 못했어요? 넌 반드시 1등을 해야 돼. 1등을 못했어요? 너는 성적을 얼마를 반드시 올려야 돼. 못했어요. 그럼 아이가 뭐예요? 그것을 인정을 못하게 되죠. 결국은 뭐예요? 그 부모도 인정을 못하지만 자기 자신도 그 자녀인 자기 자신도 이해를 못해서 결국은 뭐냐면 그 집을 뛰쳐나가기도 하고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도 이 그 당위적 사고는 아주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넌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넌 꼭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소리를 자녀들한테 하지 마십시오. 둘째는 과장입니다. 과장. 이것은 현실성이 떨어지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남자친구랑 헤어지면 내 인생이 끝난다 라든가, 이번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나는 평생 동안 직장을 가지지 못할 것이다, 이런 등의 사고를 가지는 것이죠. 따라서 상담자는 남자친구랑 헤어져도 다른 남자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다른 좋은 긍정적인 면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앨리스는 이런 비합리적인 신념을 바꿔줘서 합리적인 신념, 합리적인 사고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상담자가 내담자를 치료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셋째, 자기 비난 또는 타인 비난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자기 자신이나 타인 또는 상황적 조건 중에서 한 가지 부정적인 면을 기초로 전체를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해 버리는 경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남자친구랑 헤어진 것은 내가 남자친구한테 잘못했기 때문이다 라든가, 시험에 떨어지다니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머리가 나빠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상담자는 내가 남자친구랑 헤어진 것은 나의 잘못이 아니라 서로 성격적으로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인지를 바꾸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참 이게 세 번째, 이 자기 비난 또는 타인 비난, 이거 조심해야 될 문제죠. 비합리적인 사고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 욕구 좌절에 대한 인내심 부족입니다. 이것은 좌절되는 상황을 견디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을 나는 참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고 뭐 좋아할 수도 있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걸 내가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꼭 좋아해야 돼. 이건 좀 편집증적인 생각이죠. 상담자는 내담자가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날 뭐 좋아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나는 난데. 그래서 그렇게 그 욕구 좌절에 대한 인내심을 갖도록,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도록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처럼 비합리적인 신념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많고 현실적이지 않으며 삶의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또한 경직된 사고로 융통성이 없고 이러한 사고는 부적절한 정서와 부적응 행동을 유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적 행동 치료의 이 비합리적 신념, 이것을 합리적 신념으로 합리적 그 사고로 바꿔주는 것, 이것이 치료의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A, B, C, D, E 모형이 있어요. 이 모형에서는 자, 내담자를 정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C다 이렇게 하고, 또 선행사건을 A로 이렇게 보고, 말로 표현되는 내담자의 신념을 B 이렇게 하고, 이제 이것을 그 A, B, C, D, E 모형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A는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선행사건, 액티비팅 이벤트다. 이렇게 액티비팅 이벤트. 내담자가 노출되었던 문제 장면이나 선행사건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부모의 죽음이나 이혼, 또 애인과의 결별, 또는 사람들 앞에서 실수를 한 사건, 이런 것을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선행사건, 먼저 일어난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신념, belief, 이 신념, 어떤 사건이나 문제 장면에 대한 개인의 사고나 신념을 말하는 것인데요. 앞서서 언급한 것처럼 신념 체계는 합리적 신념과 비합리적 신념이 있다고 그랬죠. 정서적 문제는 문제 사건이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신념, B, 아까 행위를 A라 한다면 신념 B로 인해 발생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애인과 결별해서 그것으로 인해 우울증을 경험했다면 그 우울증의 원인은 결별 자체보다 이성 친구한테 버림받았고 이러한 상실감으로 인해 다시는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우울감이 든다라고 보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흔히 애인과 결별을 해서 그술의 우울증을 경험을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애인과 결별한 것 때문에 우울증이 생겼구나 이렇게 보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결별보다도 그 남자친구의 친구한테 버림받았고 이런 그 상실감 또 다신 또 그런 사람 만나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 이런 것 때문에 우울감이
들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결과를 보면 consequence라고 하는데, consequence는 선행사건 A, 선행사건 A, 그 행위죠. 그 선행사건 A로 인해 생겨났다고 내담자가 보고하는 정서적 행동적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자, 비합리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주로 지나친 불안이나 분노나 죄책감이나 비판, 원망 등의 감정을 느끼게 되고 심리적, 정신적 장애를 앓기 쉽고 주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D는 논박입니다. dispute, 논박인데, 내담자의 비합리적 신념에 대한 상담자의 논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상담자는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 신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 보는 것입니다. 논박은 인간이 자신의 정서 반응이나 장애를 일으키는 비합리적 신념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 방법을 내담자에게 제시하는 것으로 REBT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담자가 자신의 비합리적인 신념을 고치는 데 적용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 REBT는 이 R은 rational이라는 그 합리적인이라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그 E는 emotive, 감동시키는 그런 단어의 약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B가 B는 behavior, 활동이라는 단어의 약자. 그 다음에 T는 뭐 therapy, 치료라는 약자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또 합리적 감동시키는 그런 행동의 치료다. 이렇게 해서 뭐 이것을 우리는 그 인지적 또 뭐 정서적 행동 치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약자로 REBT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E를 보면 E는 이거 효과인데요. 효과, 이펙트라고 하는데요. 내담자의 비합리적 신념을 직면 또는 논박한 효과를 말하는데, 즉 내담자가 자신의 비합리적인 신념을 합리적인 신념으로 바꾼 후에 느끼게 되는 내담자의 자기 수용적인 태도나 긍정적인 감정의 결과를 의미하는 게 바로 이 효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논박이 성공하게 되면 합리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인지적 효과, 또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되는 정서적 효과, 바람직하고 적응적인 행동을 나타내게 하는 행동적 효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지적 효과, 정서적 효과, 또 행동적 효과가 이루어지게 되면 결국은 뭐냐면 그 상담자는 내담자는 그 상담자를 통해서 자신의 그 비합리적 신념, 비합리적 사고를 합리적 신념, 합리적 사고로 바꿈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치료의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좋은 효과를 가져온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앨리스의 그 A, B, C, D, E 모형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지적 정서적 행동을 상담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겁니다. 자, 인지적 정서적 행동 이론에 근거하여 상담을 진행할 경우 상담자는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바꾸게 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상담자는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RBT의 특성들을 충분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 인지적 정서적 행동 치료의 특징을 우리가 요약해보면, 이 RBT를 요약해보면, 첫째, RBT는 심리적 장애의 생성과 그 치료에 있어서 인지를 강하게 강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ABC 모델이라는 정서장애 모델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건과 정서와 행동 그리고 인지 사이의 관계를 묘사한 ABC 모델은 정서적 문제 원인이 비합리적이며 역기능적 신념이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변화의 지속을 촉진하기 위하여 철학적 변화를 강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RBT의 형성은 그 이론이 철학적인 변화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철학적 수준의 변화를 시도함으로써 상담자는 그의 내담자들이 현재의 정서적 문제를 극복할 뿐 아니라 언제 다시 직면할지도 모르는 정서적 장애에서 상처를 쉽게 받지 않도록 도와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심리적 문제를 다루는 자기조력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요. 부적절한 정서와 부적응적인 행동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내담자의 노력에 큰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상담자의 적극적이며 지시적인 위치를 강조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앨리스는 대부분의 내담자들이 그가 RBT의 원리와 기법을 적극적으로 가르쳤을 때 혜택을 얻을 수 있으며 내담자와 라포 형성을 촉진해서 내담자에 의한 자기 조기 종결의 가능성을 완결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에 관한 요소를 강조하는데요. 내담자와 상담자의 라포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상담자는 내담자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내담자에게 자기 개방하기를 주저하지 않으며 유머를 사용함으로써 친근성을 촉진시켜서 내담자와의 관계를 쉽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는요. 중다양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는 내담자의 비합리적 신념을 규정하고 말로 논박을 하는데 강한 초점을 두면서도 인지 정서적이고 행동적인 기법을 모두 사용하라고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지적 정서적 행동 치료인 RBT의 이 특징들을 한 7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인지 행동 이론을 이제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이 상담 목표가 중요합니다. 자, RBT는 부적절한 정서와 행동의 원인이 되는 비합리적 신념을 바꾸는 것을 상담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인지적 정서적 행동 치료에서는 상담자들이 다음과 같은 역할을 통해서 내담자를 돕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한 4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내담자가 어떠한 비합리적인 생각과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내서 이를 내담자에게 보여주어서 분명히 자각하고 인식하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어떻게 심리적 문제와 정서적 혼돈의 원인이 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개인이 갖고 있는 비논리적인 신념들이 사실은 내면화된 자기 독백이나 자기 대화의 내용으로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를 깨닫도록 구체적인 문장으로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비합리적인 신념을 반박해 보도록 자기의 사고방식을 분석하고 교정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신념 체계인 합리적이고 융통성 있고 효율적인 사고로 바꾸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담자들의 활동을 통해 내담자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새롭고 현실적인 철학을 갖게 하고 생활에서 대부분의 불행한 사건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긍정적인 인지적 정서적 행동치료의 상담 목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상담 기법을 보면은요, 상담 기법은 인지적 기법과 정서적 환기 기법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인지적 정서적 행동 치료는 아까 이야기한 A, B, C, D, E 모델에 의해 상담의 진행 과정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앞서 설명한 대로 상담 과정에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비합리적인 신념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박해서 이를 합리적인 신념으로 바꿈으로써 새로운 적응과 정서적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효과를 돕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상담자는 적극적이고 지시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내담자의 생각과 감정 및 행동을 바꾸도록 능동적인 조언자 및 촉진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론에 보면은 지시적이어서는 안 된다 그러지만 여기서는 앨리스의 이론에서는 적극적이고 지시적인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또한 RBT 상담자들은 질문을 하고 또 파고들고 가르치고 격려하고 숙제를 내주며 구조화된 행동 연습을 제시하고 모든 종류의 개인 상담에서 사용될 수 있는 기법들을 직접적으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로 사용되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기법을 간단히 소개하면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인지적 기법과 정서적 환기 기법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지적 기법은 첫째 보면 내담자의 비합리적 신념에 대한 상담자의 논박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지적 과제가 있고요. 이거는 긍정적으로 자기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비합리적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인지를 할 때에 그것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내담자의 비합리적 신념에 대한 내담자의 논박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독서법,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새로운 자기 진술 사용, 뭐뭐시면 좋겠다, 이런 등의 그 자기 진술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지적으로 자신이 인지적으로 비합리적인 신념, 비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인지해서 합리적인 사고로 인지를 바꾸어 가는 거죠. 그래서 행동도 그 합리적인 행동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지적 기법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정서적 환기 기법은요. 자, 목적이 이제 자기 개방과 수용입니다. 자신의 정서 경험이죠.
자기 개방과 수용이 목적이고, 자, 두 번째는 무조건적 수용입니다. 무조건적 수용.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역할 연기인데요. 비합리적 신념의 효과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예를 모델링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예를 모델링하고, 그 다음에 유머를 사용해서 경직된 것을 완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합리적 사고에 강력한 권고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모험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내담자에게 긍정적, 부정적 감정을 체험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언어를 통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하고, 또 그 유쾌함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정서적 환기 기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행동적 기법이 있는데요. 이 행동적 기법은 자, 과제를 제공하는 겁니다. 극단적 정서를 체험할 수 있는 상황을 재현해 주고요. 그 다음에 비합리적인 사고로 논박할 수 있는 과제를 주고요. 그 다음에 행동 수정 원리를 적용시키고, 그 다음에 신체적 이완을 통한 비합리적 신념을 확인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합리적 감동적 구상법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행동적 기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의 스포츠를 통한 기분 전환이라든가 실질적인 뭐 요구 충족, 또 어떤 것을 맹목적으로 믿게 한다든가, 또 요구를 포기하게 하고 인내심을 가지게 하는 등 이 과제가 이 내담자에게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앨리스의 이론을 보면은 이러한 기법들을 통해서 내담자를 좀 강하게 치료해 나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법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또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두 번째로 베개 인지 치료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